박보미 TV. 박보미 TV. 주제는 금투세입니다. 이거 되게 예민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룬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진짜 가지고 올 파급 효과나 이런 걸 상상해보고 떠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 않을 만큼 어렵단 말이죠. 왜냐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성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투세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지. 자, 금투세라는 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 대략 알고 있어요?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많이 벌면?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 더 낸다.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더 낸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없던 세금이 생긴다는 포인트예요. 없던 세금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안 냈던 게 그렇게 정상적인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없던 세금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배당이 들어올 것이고 차익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배당은 많아봤자 7, 8%. 이것도 후합니다 지금. 근데 기대 수익률은 뭐예요? 차익은 30%. 이런 게 그냥 정상적인 네?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죠. 무한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이런 주식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배당은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죠? 배당소득세를 내죠. 배당소득세. 이게 15.4%입니다. 이렇게 내는 배당소득세 15.4는 은행 이자나 이런 것들이랑 다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을 넘어야 금종세자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분리가 왔으니까. 그냥 저거 내는 걸로 끝나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끝내주니까 이게 아주 심플했고요. 자, 이거는 뭐였죠? 비과세였습니다. 되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뭘 해도 세금을 다 내잖아요. 은행에서 그 진짜 조그만한 거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1년 뒤에 그거 찾아가지고 10만 몇천 원 붙어도 세금 다 내거든요. 15.4.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개별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진짜 큰 돈을 벌었어요. 세금을 안 내요. 놀랍죠? 새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없던 게 생겨야 되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새로 이제 생깁니다. new. 그리고 그거에 공제 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새로 생긴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더 놀라운 포인트는, 자,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 채권은 배당이 아니죠. 이자가 있죠. 그 다음에 채권도 차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보고 그냥 회사채를 샀다. 그러면 차익은 사실상 신경 안 쓰죠. 안 보겠죠. 왜냐면 만기 보유할 테니까.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장기채를 샀다. 뭘 노리는 거예요? 장기채 이자 3% 주는 걸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익을 많이 크게 봤어요. 지금은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똑같이 15.4예요. 주식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다면 어떤 새로운 게 생기겠어요? 이것도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진짜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주식으로 5천만 원 공제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5천 이상 벌어야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채권 쪽은요, 공제 한도라는 게 250만 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돈으로 열심히 채권 이자를 월배당 등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250만 원 금방 넘어가요. 연 250만 원이면 월로 20만 원?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엄청난 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생긴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 생기니까 어떤 걸 줬냐면 공제 한도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공제라는 건 뭐예요? 빼준다는 개념이잖아요. 빼줌. 이게 공제라는 건데, 다 떼는 게 아니라 얼마 번 때까지는 봐줄게라는 거잖아요. 이 공제 한도라는 게 국내 주식 이게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넘으면 이제 여기 있는 세금을 내게 되는 금투세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5천이 넘으면 그때 넘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들어가면 금투세의 세율은 2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억이 넘으면 27.5%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었다. 이거 자체가 배당이 아니에요. 차익입니다. 차익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쌓이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공제가 250만 원만 해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250만 원이랑 22%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 할 때 그거죠? 그대로 들어가요. 뭐죠? 미국 주식. 이게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 이거 가치예요. 포함이라고요? 같이?
포함해서 네. 250이 한도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돈 버나 저렇게 해서 돈 버나 다 뛰어가는 거죠. 여기에 넣는 순간 들어갑니다. 여기 일단 들어가면 22%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채널에서는 주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이 250만 원만 넘으면 저기 들어가는 거면 다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 주식 사죠? 또 ETF도 많이 사죠?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있죠? 자, 펀드, ETF,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있잖아요. 요거 잘 생각해보면 원래 펀드나 ETF들 중에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뭐죠? 국내 주식 만든 거. 이거는 비과세였죠. 그리고 그 외에는 15.4%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로 배당 소득세를 내요. 대표적인 뭐 있죠? 위에 거는 코덱스 200, 타이거 자동차, 코세프 반도체. 자, 이런 ETF를 우리가 샀을 때는 기존에 비과세였잖아요. 이거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공제 쪽으로 가서 넘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외에 ETF, 이거는 더 심해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ETF,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인도 ETF니 국내 주식 아닌 것 진짜 많이 사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넘으면 이제 22%의 세금을 여러분들은 내게 돼 있다고요. 놀랍죠? 그러니 지금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야, 주식 해가지고 5천만 원 버는 사람 몇 없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 자산 관리 해놓은 것들, 그리고 계좌 구성 짜놓은 것들 다 이제 엎어야 돼요. 디테일하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공제 한도와 그 다음에 국내 주식만 담고 있는 펀드, ETF 얘네들의 공제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다루는 수많은 그런 금융상품들 250만 원짜리의 공제 바구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넘으면 그냥 저기 들어가게 되고, 저기 들어간 거는 일단 22%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은요? 금 현물은 여기 포함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어차피. 금은 ETF로 샀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금 ETF로 사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놀랍죠? 갑자기 놀랐어요.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라고 지금 다들 놀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공제 한도라는 게 생겼다. 그 다음 또 하나 특이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건 특징적인 거예요. 손실 2월을 이제부터 해줘요. 자, 세율이 비싼 게 생겼고 공제 한도라는 게 생겼잖아요. 손실 2월이라는 건 예를 들어 올해 내가 만약에 지금 다 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합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 합해가지고 결과를 내봤는데 내가 손실을 본 게 되게 많다. 이거를 2월 시킬 수 있어요. 5년까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만 원, 100만 원으로 그 한 해를 마쳤어요.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 실패했어요. 그 다음 해에 주식은 이럴 수 있어요.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자, 7천만 원 벌었으면 이 해에는 우리 세금 얼마나 내야 돼요?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다가 22% 세금 매기면 440인가요? 세금이 440만 원 나와요, 저 해. 그때 뭐 써야 돼요? 무슨 카드를 써야 돼요?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5년까지. 이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깎아야 되는 거예요. 깎아서 남아있는 것에 22% 해준다 라는 정도의 손실 2월은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5년까지.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업무적인 건데 원천 징수예요. 이제 이게 반기에 한 번인데요, 1년에 2번. 상반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상반기 동안 이미 벌었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먼저 떼요. 그리고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연말정산 하듯이 내년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주계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주계좌라는 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5천만 원, 250만 원 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거를 전 금융기관을 다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원천징수는 못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천징수의 의무는 금융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계좌는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서 공제할 계좌를 지정하게 돼요. 지정 계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원천징수 한다 했잖아요. 또 하반기 때 원징 하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한 해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 뭐 해요? 이제 공제해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줘?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 미리 뗀 게 있으니까. 그동안 손실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다른 계좌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여기는 원징은 할 것 같거든요. 원징을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쓰는 게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원징을 해요. 근데 정산을 안 해줘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우리는 이제 한 계좌만 써야 돼요. 한 금융사 것만 써야 돼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실무적인 거라 시스템이 실제로 세팅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원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정 계좌를 지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지정 계좌를 지정해서 거기서 공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지정 계좌가 아닌 데서는 공제를 안 받으니까
원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징을 안 한다면 이 계좌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게 되면서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원징은 하되 공제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다른 계좌를 이제 절대 쓸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나는 내가 딱 정한 증권사 한 곳 정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지정해놓고 거기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만 이득이 나는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막 계좌를 여러 개 터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 좀 섞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다 어려워질 겁니다. 마치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일반 계좌에 ISA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손실상계 5년이라는 걸 해주고 근데 증권사 한 곳 골라가지고만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묘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게 되면 원징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증권사에서 자기 고객의 수익밖에 몰라요.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계좌를 관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계좌를 텄어요. 그럼 각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원징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결국 정산 지정 계좌 그 개념은 이렇게 지정하게 된다면 여기 증권사에서 할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뭔가 좀 그레이존이나 꼼수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 계좌를 옮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상상력이 동원되진 않아요. 일단은 계좌 하나 딱 골라서 써야만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특징. 다섯 번째 특징은 모든 건 ISA 제외입니다. 모든 건 당연히 연저 IRP 제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계좌 관리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이런 개념. 위탁 계좌를 하나 골라야 돼요. 심지어 지정해야 돼요. 지정 계좌를 하나 트고 여기에서는 국내 개별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상계되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징이 이루어질 거고 공제가 이루어질 거고 정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연말 정산하듯이 주식 계좌 하나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징이라는 게 되게 잔혹한 거예요. 내 돈이 이렇게 복리를 탈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줄이게 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영향이 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 모든 게 ISA는 모든 게 미포함이에요. 아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ISA에는 지금 1년에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5년 동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 1억이라는 금투세를 매기지 않는 한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 내가 나스닥 100 ETF를 모으는 사람이다. 주식계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다 싶으면 여기에 붙은 거를 여기 막 부어야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가 났다 싶으면 저기에다가 막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서로 이 계좌 안에서 상계라는 게 이루어지는 두 개의 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전략 짜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5천짜리 공제 한도라는 건 일반적인 개인들에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250만 원이라는 공제는 너무 턱없이 작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2천짜리라는 한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써야 됩니다. ISA가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훨씬.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증권사들끼리 지정 계좌의 경쟁과 ISA 특이 경쟁이 진짜 미친 듯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왜냐, 한번 트면 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큰 증권사들이 유리해지고요. 작은 증권사들이 지정 계좌 쓰기에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서브로 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큰 대형 증권사들끼리 지정 계좌 가지고 가는 거 또 ISA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또 ISA 이전 같은 거 할 때 다 현금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정 계좌 하나 만들었을 때 거기에 과거의 수익이나 이런 거 과거의 레코드들 그게 제대로 넘어갈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옮겨오고 나서 그때부터 처음 시작 이런 게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해라도 물리면 이제 증권사 못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세요. 그 경쟁 속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포인트는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증권거래세라는 건 우리가 매도를 할 때마다 조금씩 내는 0점 몇 정도에 되는 증권거래세가 정말 큰 세수예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잘 생각해봐요. 증권거래세라는 건 원래 내가 주식을 샀어요. 바이 가지고 있는 동안 뭐죠? 자, 홀딩 그 다음 뭐예요? 셀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그동안 세금 어디 내요? 수수료 말고 셀 할 때만 증권거래세 내잖아요. 증권거래세.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세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식에 세금을 매길 때는 팔 때 내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 그냥 내는 거잖아요. 돈을 벌었든 잃었든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딱 내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는 거 말고 자,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거래량에 매기거나 돈을 번 것에 매기는 게 아주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위의 방식이었고 외국은 밑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출발할 때는 우리도 이제 밑에처럼 주식에 세금을 매기자, 돈 벌면 세금을 매기자, 그러려면 얘를 줄여야 되잖아요. 얘 원래 0.3이잖아요. 근데 0.15까지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신설이 되니까 여기를 줄이고 있는데, 문제는 얘는 0.15% 밑으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거래소는 0.3에서 0.15면 절반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지고 돈 벌어도 내고 팔 때도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얘를 확실히 없앨 거면 얘가 생기는 것도 받아들일만 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사람들이 싸우는 것에 되게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벌면 내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매거나, 우리는 이제 벌어도 내면서 팔 때도 내고 이런 게 겹치게 되는 거죠. 자, 금투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만 가지고 오롯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려면 5천을 넘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ISA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ISA는 5년 동안 어쨌든 1억이라는 돈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금투세를 아예 안 매기기 때문에 한 개인이 ISA도 다 쓰고 그 다음에 재정계좌를 써가지고 금투세를 내기 시작할 만큼 주식만 가지고 돈을 막 번다, 이게 넉넉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얼핏 보면. 근데 현실은 딱 열어보게 되면 진짜 차익만 딱 노리는 그 주식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이 그대로 이제 금투세 2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자들 진짜 많이 20-30조씩 지금 사놨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저렇게 250 이런 식으로 낮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조금 디테일해요. 너무 달라요. 일단 대만에서요, 대만이 좀 약간 2, 3 잊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를 대만이 도입을 하면서 금투세 요율을 50%인가? 50%는 아닌가? 아무튼 아주 높은 금투세를 대만에서 실행을 했다가 증시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바로 취소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되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세금 다 내거든요. 대신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계속 아낍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자할 때. 아니요, 요거는 개인들만입니다. 근데 왜 개인한테 그래요? 기관들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기존에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비과세를 해줬던 것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각자 또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저게 5천만 원이라는 거가 어느 누구도 아무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이에요? 똑같이 평등하게? 네, 개인에게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공제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종합소득이 포함되거나 이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득을 벌면서 세금을 얼마 내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누구나 주식 투자로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면 이제 내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해당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별도의 법이 생길 겁니다. 여기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 시행되겠다고 딱 발표 나는 순간 하락할 가능성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해외 주식 그렇게 많이 하지만 결국 전체로 보면 국내 주식이 진짜 많잖아요. 아직 훨씬 많잖아요. 사실 해외 주식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거기 누적 잔고 봐봐요. 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비과세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전부 다 갔다 그러면 가는 이유 중에 몇 개는 이런 새로 생기는 세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게 될 거고, 그게 연쇄작용으로 시장을 하락시킬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생각이긴 하죠. 자, 이게 금융투자소득세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로 준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계좌 정리해야 돼요. 싹 정리하고 딱 지정계좌 하나 정할 거랑, 그 다음에 ISA는 너무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ISA 정해야 되고, ISA 계좌 안에는 250만 원이라는 공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250만 원은 금투세 전용 계좌에서 지정이 되는 거니까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ISA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ISA 훨씬 많이 쓰게 될 거고 되게 중요해지겠죠. 어디에 트는지. 그거 재정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1년 동안 돈 부을 거 고려해야 될 거고, 그대로 쭉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여태껏 막 배웠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투자금이 조금 크신 분들은요 ISA를 거의 못 써요. 지금도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투자금이 너무 막 억대여 가지고 ISA 계좌는 2천만 원 밖에 못 넣잖아요. 그러니 거기 2천만 원 넣고 그다음 뭐 투자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 계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탁 계좌도 막 흩어져 있고 막 엉망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정 계좌를 은행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하잖아요. 펀드 투자, 뭐 다양한 신탁 투자를 하잖아요. 그 투자들도 결국 금융투자 소득세에 다 범주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 계좌를 진짜 딱 하나만 정할 수 있다면 이거를 은행에 정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나머지 주식하는 거 전부 다 이제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증권사랑 은행이랑 다 오픈 뱅킹을 계속 유도하잖아요. 근데 저 지정 계좌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오픈 뱅킹 다 트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른 금융사들까요? 근데 그렇게 돼도 어차피 우리 공제를 못 받게 된다면, 지금은 계좌가 여러 개여도 잘 보이고 관리도 쉽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지만 그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보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혜택은 이 계좌에서만 내가 받게 된다면 그게 이제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금투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잘 알고 각자의 개인의 판단과 그런 포트폴리오 준비 이런 거를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